하고 하겠고. 복수비라고 생각하고 봐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성 배웠다. 주기성 두 가지 배웠어. 뭐뭐 배웠지? 반지름, 그지? 반지름 측정 첫 번째 뭐부터 보라고 그랬지? 전자 껍질 수를 먼저 보자. 전자 껍질 수는 무슨 효과였지? 가려막기 효과였어. 중요한 거 뭐라 그랬냐?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잖아. 전자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주기성을 찾는 거야. 전자구름이 어디까지, 핵으로부터 어디까지 멀리 있어를 측정할 때는 혼자는 죽어도 안 돼. 화학 결합 상태에서 봐야 돼. 즉 과학자들이 조건을 본 거야. 근데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이 있어. 비금속은 단일한 공유 결합 사이에. 알겠니? 그럼 금속은 그냥 금속 결합 사이에. 그때 같은 원소이어야 돼. 이게 오늘 시간에 화학 결합에서 여러분들 배우거든. 왜 그래야 되는지를. 근데 단일 결합인 공유 결합 사이에 핵감거리의 반을 잡자라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좀 하기 어려워. 봐봐. O2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H2 보이냐? 보여? 잘 안 보이지? 이거다 해볼까? 자, 실제로 H2는 단일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핵간거리를 잴 수 있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거리 차이가 0.074 나노미터 이러면 이거의 반 0.037이 반이구나 하는데 O2는 이중결합이라 이 사이에서 측정을 못해요. 단일 공유결합이라. 그래서 물질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 이게 과산화수소거든. 오늘 이거 구주식 그려볼 거야. 이렇게 된 상태의 구조가 있거든. 요 거리의 반을 측정하게 돼. 그러니까 비금속들은 항상 같은 원소사의 단일 공유결합의 반을 측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인데 지금은 이게 이해가 안 갈 거야. 오늘 시간에 배운 걸 갖고 할 건데 이렇게 반지름을 측정할 때 방해하는 요소, 그러니까 핵전하를 방해하는 요소는 3개가 있다. 실질적인 핵전하가 전자구름을 당기는 힘인데 그게 실질적인 힘을 내지 못하잖아. 전자간의 반발력도 존재할 수 있고 그 반발력에는 전자와 핵 간의 스크린 이펙트, 다시 말해서 차폐효과라고 하지. 그런 가려막기 효과가 작용을 해서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조차도 가려막기 효과를 할 수 있어. 왜? 우리가 배우는 동그란 궤도 안에 있는 그 원자 구조는 고전역학적 표현이라고 했잖아. 그지? 전자는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 정신없는 놈이야. 확률로 나타내잖아. 오비탈로. 그래서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도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차폐효과가 존재해. 그런데 그런 차폐효과보다는 안쪽 껍질에 존재하는 차폐효과가 훨씬 커. 유핵전하를 엄청 떨어뜨린단 말이야. 물론 이런 거야. 여러분들 교과서에 잠깐 3번 리튬하고 11번 나트륨에 유핵전하 표가 있는 거 확인해봐요. 그 몇 쪽이더라? 120쪽인가? 120쪽인가? 그러네. 120쪽 맨 아래 봐봐. 3번 리튬하고 11번 나트륨 유핵전하 누가 더 커? 나트륨이 훨씬 크지? 근데 생각해봐. 껍질이 누가 많아? 나트륨이 많아. 껍질 하나가. 이해가니? 유핵전하가 분명히 11번 나트륨이 센데도 반지름은 알겠니? 11번 나트륨이 더 커.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 다시. 유핵전하가 세면 핵의 힘이 세서 구름을 세게 당길 것 같은데 분명히 나트륨은 유핵전하가 더 세서 힘이 더 세가지고 반지름이 작아야 되거든. 근데도 왜 반지름이 11번 나트륨은 3번 리튬보다 더 커야 되느냐? 유핵전하가 세지는 것보다도 스크린 이펙트라고 불리는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입자 반지름을 측정할 때 제1로 취해야 될 게 뭐라고 했지? 전자 껍질이라는 거지. 문제 풀 때는 전혀 하등에 지장이 없어. 그냥 전자 껍질 수 많은 애가 반지름 커 라고 풀면 문제는 잘 풀려. 이해 차원이라는 거야. 이해 차원. 알겠지? 그래서 반지름의 제1요소 바로 가려막기 효과야. 전자 껍질 수. 근데 전자 껍질 수가 똑같다 그러면 뭐 보라고 했지? 원자번호. 그때 유핵전하야.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껍질 내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져버리면 유핵전하가 세져서 쓱 당긴다고. 그리고 홀쭉이가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것까지도 똑같아지면 이제 마지막에 전자간의 반발력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1번 문제 보자.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A는 무조건 수소입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두세요. 내신에 정말 많이 나와요. 일족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이라는 책에서도 알칼리 금속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요. 미나가 클럽이 세베소 프랑스로 쳤다. 이런 거 기억나요? 그죠? 걔들이 다 금속이거든. 그 중에 유일하게 A만 비금속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B는 누굽니까? 라고 했잖아요. 이주기 B. 자, 들어봐요. B는 최강의 전자가 6개예요. V죠. 족이 16족이니까. 그때 그 원자가 전자수를 뭘 더하라? 2만 더하면 원자번호예요. 왜요? 1주기는 2개, 2주기는 8개, 3주기는 8개, 4주기 2개. 여러분 그것만 배운다 그랬잖아. 2, 8, 8, 2, 20번. 이해 가요? 그래서 2주기는 그 원자가 전자수에 2만 더하면 된다는 거죠. 8번이에요. 그래서 B는 누구다?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몇을 더한다? 10을 더하면 돼요. 2, 8이니까 2주기까지. 그럼 C는 11번이 되겠죠? 나트륨이 됩니다. B는 그럼 누굽니까? 전자가 완전히 채워진. B는 그래서 아르곤이죠. 제 원자가 전자수 얼마였죠? 그렇죠. 이거 조심하라겠죠. 0입니다. 왜요? 원자가 전자수란 화학적 성질을 대표하는 전자의 숫자인데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8족은 비활성기체잖아요. 화학적 성질이 거의 없다. 우리는 그런 애들을 안정한 기체라고 얘기하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 반지름 같은 거 측정할 때도 18족을 넣지 않았어요. 왜? 화학 결합을 했을 때 핵감거리의 반이라고 규정을 정했는데 18족은 화학 결합을 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일반화학 책에 들어가면 아르곤이나 네온이나 헬륨 같은 애들은 원자 반지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걔들이 분자가 될 경우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액체 헬륨 영하 263도씨 뭐 이런 거. 그러면 그런 분자가 됐을 때 핵감거리 반으로 반지름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책에 보면 그거는 분자 간 핵감거리의 반지름이라 해가지고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는 써요. 반데르발스라는 사람이 분자 간의 인력을 연구한 유명한 과학자예요. 그 사람 이름을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원자 반지름에서는 18족은 빠집니다. 알겠습니까? 빠이빠이. 자, 1번.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로 분류하세요. 이때 조심할 거. 금속원소 밑줄 쳐요. C. 그거 하나입니다. A를 절대 넣지 마세요. 비금속은 A, B, D까지. D도 비금속이야. 대표적인 비금속.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AD의 원자가 전자수를 쓴다면 A는, A하고 C는 1이죠. 원자가 전자수. B는 얼마다? 6이고요. 출제자가 물어본 게 뭘까요? 바로 D입니다. D는 0이에요. 최각의 전자수는 8개가 맞지만 그 원자를, 그래서 원자가라는 그 가짜가 바깥쪽 가짜가 아니라고 해서 한자로 값어치 가짜예요. 알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 다음 이온의 전자수를 적으세요. 여러분 A 플러스 0입니다. 수소인데 전자가 하나 있는 애거든. 근데 0이죠. 다음 B 마이너스 2가 10번 네온을 따라가죠. 우리는 그래서 C 플러스도 10번 네온을 따라가죠. BC를 세트 1이라고 묶었잖아요. 기억나요? 세트 1은 7번 질소부터 13번 알루미늄까지를 세트 1이라 했고, 세트 2는요 15번 인부터 20번 칼슘, 18번 아르곤을 따르는 애들. 여러분 세트 1, 세트 2 잘 기억하면 두 그룹에서만 시험에 나와요. 항상. 알겠죠? 명심하시고. 자, 2번 바닥 상태 밑줄 쳐요. 이 바닥 상태란 말은요 들뜬 상태를 내지 않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자 배치 규칙성에 따라 전자를 채웠을 때입니다. A 전자 껍질 수가 1이래요. 그럼 A는 1주기. 이해가세요? 다시요. 전자 껍질 수는 써놓으세요. 주기입니다. 그게 주기인데 여러분 하나만 더 한번 생각해봐. 이 전자 껍질 수만큼 이게 사실은 주기라고 해놨잖아. 거기다가 그게 주 양자수거든요. 알겠어요? 그게 주 양자수라고요. 그럼 너희들 주 양자수는 N으로 표현했잖아. 예전에. 그럼 뭐랑 같아? 어떤 오비탈 수랑 같다고 그랬지? S 오비탈 수. 여러분 S 오비탈 기억을 더듬어요. L이라고 불리우는 무슨 양자수? 방위 양자수라고 불리는 부양자수 있죠.
그건 여러분들 배우는 거 뭐밖에 안 배운다 해서 0하고 1밖에 안 배웁니다. 0이 무슨 오비탈? S, 1이 P. 이해 갔죠? 그렇기 때문에 0은 모든 주양자수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A는 전자값에서 1이 하면 1주기네, 주양자수 1이네, S 오비탈 하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 갑니까? B는요, 2주기죠. 그러면 당연히 주양자수는 2일 거고, 주기도 2주기가 되니까 S 오비탈 수는 2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A를 1주기 1조, 그래서 위에 1번에서 구한 수소입니다. 바로 이게. 됐죠? B는 2주기 2조, 그러니까 이건 2만 더하세요. 2주기들은 원자과 전자수에 2만 더하면 원자번호예요. 4번. 베릴륨입니다. 그 C는 3주기, 그랬으니까 몇만 더해요? 10만 더해야죠. 그죠? 그럼 얘는 4니까 14족이죠. 또 기억해봐요. 3주기는 원자과 전자수 3부터는 족이 원자 번호예요. 기억나요? 13족 13번 알루미늄. 지금 얘는 14족 14번 규소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A에서 C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전자 껍질을 이용해 나타내세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타내라고요. 보호전자 껍질로. 그러면 A는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얘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K에 1 이렇게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B는 4번 베릴륨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4번 B라고 쓸게요, 여러분. 이거 원소기호 아니다. 알지? 이거 임의의 원소기호에 임의의. 정확히는 4번 베릴륨입니다. 이거 4번 풍소 이러면 큰일 나요. 얘는 K에 둘, L에 둘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규소인데 얘는 C라고 되어 있죠. 14번 C. 이거 탄소 아니야. 명심해. K에 둘, L에 8, 여기까지 10개잖아. M에 4 이렇게 쓰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체외과 껍질에 있는 이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수다. 됐죠? 자, 3번.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 A의 전자 배치인데 여러분 잘 본다. 이거 파악하는 요령.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는 다 무슨 화학이라고 했어? 분석화학이야. 그러니까 자료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잘 보니까 자, 얘들은 싸움의 규칙에 맞죠. 1S 다 채워졌고 2S 다 채워졌고 2P에 다 채워졌고 이해가요? 그 다음 싸움의 규칙에 맞다면 원자과 전자수를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거기 앞에 커다란 정수 보이죠? 3이라고 쓴 거 보이죠? 걔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래요? 지금 거기에 써있는 원소는 봐요. 1S에 2, 2S에 2, 2P에 6. 그러면 이걸 딱 밑줄을 치고 K에 2, 요거 밑줄을 딱 치고 L에 8. 이걸 표현한 거예요. 이걸. 이해가죠? 그 다음에 3S에 2, 그 다음에 3P에 5이라고 되어 있으면 밑줄을 딱 치고 M에 7. 그래서 이게 원자과 전자수란 말이야. 이해갔지? 됐어. 그러면 1번 A는 바닥 상태입니다. 다 채워졌으니까 바닥 상태죠. 사실 여러분 이 전자 배치만 갖고 바닥인지는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거꾸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스피닝 가수가.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이라는 거죠. 두 번째 원자과 전자수 뭐라고 한다? 7. 그럼 얘는 몇 주기? 요새 있잖아요. 이게 주양자수잖아요. 3주기 17조. 그러면 17번. 기억나요? 3주기는 13족 이상은 그냥 원자로는 조기랑 똑같습니다. 됐죠? 얘는 17번 염소예요 지금. 다음 3번 A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중에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거 여러분 17조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할로젠. 할로젠이 제일 작은 애. 그럼 봐라 17번에서 8 빼봐. 얼마 나와? 9번 플로린. 알겠어요? 단주기형 주기율표에서는 2주기형, 3주기, 4주기 관계가 8씩 더하고 빼는 거예요. 같은 동족에서. 알겠지? 9번 플로린이라고 쓰면 되니까. 자, 얘의 전자 배치를 오비탈을 이용해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9번 플로린 1S에 2, 2S에 2, 2P에 몇 들어가면 돼요? 5 이러면 끝났어. 이해 갔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4번 원소 AB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노동력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야. 무슨 말이냐면 다 찾아봐야 되거든. 이럴 땐 한 줄 한 줄마다 가능성 있는 애들을 계속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결론은 마지막 줄에 있거든요. 자, A는 알칼리 금속이다.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리나가 큰누비 셀에서 프랑스 티네. 끝이에요. 됐죠? B는 할로젠 원사 풀 뜯는 염술 부어. 끝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밑줄 칠래요? 주기요. 주기가 A가 B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할로젠보다는 알칼리가 주기가 크다는 얘기야. 무슨 소리일까요? 원자 번호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원자 번호가 알칼리 금속이 크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돼요. 그 다음 A의 원자과 전자의 주양자 수는 여러분 원자과 전자라는 게 철갑 껍질의 전자거든요. 주양자 수가 3이라는 말 아까 우리 2번에서 해봤죠. 전자 껍질 수란 주양자 수고 그건 주기고 S오비탈의 숫자고 이렇게 기억했잖아. 아 얘가 3주기구나. 그럼 생각해봐라. 3주기보다 작은 애들은 1주기, 2주기인데 할로젠은 2주기부터 나타나거든. 9번 플로린부터. 그러니까 빼박이야. 빼박. 9번 플로린이야. B는. 알았니? 그럼 A는 누구라고? 11번 나트륨이 되겠죠. 이해 갑니까? 이렇게 찾아라. 그래서 1번 A는 1조, B는 17족이고요. 2번 A는 누구다? 11번 나트륨.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자꾸 써버릇 하세요. 11번 나트륨, B는 9번 플로린 이렇게 자꾸 쓰세요. 넘깁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말들은 선생님이 반지름은 이렇게 측정합니다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거죠. 알았어요? 살펴만 보고 갈게요. 반지름 측정 순서 1번 전자껍질. 전자껍질 수가 많으면 반지름 커요. 이 뜻이야. 그럼 전자껍질 수가 적으면요. 반지름 줄어요. 이 뜻이라고. 이해 갔죠? 동그라미 2번. 그게 동일하다면 그 다음 뭘 봐라? 원자 번호를 보세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유액전화가 크면 핵의 힘이 세져서 홀쭉이 됩니다. 이 뜻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3번은요. 1, 2번이 같다면이에요. 그거 딱 음이온화밖에 없거든요. 걔는. 그쵸? 그 다음에 등전자 이론에 세트 1 써줬고요. 세트 2 써줬고요. 기죠? 원자 반지름의 비교, 이온 반지름의 비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원자 반지름을 잴 때는 일단 주기가 큰 게 일단 그 그룹이 뚱땡이 그룹.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세트 1에서는 2, 3주기면 3주기가 뚱땡이 앞쪽으로 와야 돼요. 왼쪽으로. 그죠? 그 다음에 원자보다 제일 작은 누구? 11번 나트륨이 대빵. 제일 뚱뚱한 애. 그죠? 그 다음에 세트 2에서는요. 4주기. 그 다음 원자보다 제일 작은 애. 19번 칼륨. 걔가 대빵. 이해 가세요? 그럼 제일 홀쭉이는요. 주기가 제일 작은 것 중에 그러니까 세트 1에서는 2주기. 원자번호 제일 큰 거. 9번 플로린 꼴찌. 그럼 세트 2에서는요. 3주기. 15번 인보다 저 뒤쪽에 있는 거. 17번 염소가 제일 홀쭉이.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세트 1, 2를 가만히 보잖아요. 세트 1, 2에서 제일 홀쭉이는 할로젠이에요. 무조건. 할로젠보다 더 작은 애는 없어요. 이해합니까? 왜요? 18조는 배제. 걔는 배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얘기 있죠. 거기에 예외조 기억나요? 2족, 13족, 15족, 16족. 2족과 13족은 왜 에너지가 뚝 떨어진다고 했죠? 쉘각에 있는 전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크니까. 2에서 채우고서 2p에 뜬다든가 3에서 채우고서 3p에 뜬다든가 이럴 경우 외곽의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아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데 전자가 도망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의 주체는 누구죠? 전자입니다. 알겠죠? 그 전자가 받는 에너지예요. 전자 하나가 도망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다음에 15족, 16족은 무슨 관계죠? 전자간 반발력 관계. 다시 말해서 15족은 홀전자가 3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15족은 홀전자가 3인데 16족이 돼버리면서 홀전자가 2개가 되면서 한 쌍이 돼버려 없다 보니 그게 반발력 때문에 그 전자가 도망가기 쉬워진다고요. 아셨죠? 자 5번 그림은 원소 AD의 상대적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너희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어떻다? 작다. 금속입니다. 다시요. 이거 보세요. 원자 반지름분의 원반이라고 할게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작다는 건 얘가 크다. 얘는 작다. 눈사람. 이해갑니까? 그럼 얘가 일로 가면서 껍질을 잃는다. 전자가 도망간다. 아, 이거 양이온 금속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돼요. 반대로 그걸 요대로 쓴다면요. 이런 애들 꼴은 누굴까요? 이런 애들. 이건 비금속이래요. 음이온. 이해가세요? 이게 음이온입니다. 하나 더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이게 좀 고난이도 문제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 한번 기억하세요. 나중에 공부할 때 아, 선생님이 이 배운 거구나 라고 내려 볼 거예요. 만약에 나트륨이 있고요. 마그네슘이 있다면 여러분 원자 반지름 누가 더할까요? 11번, 12번. 껍질 같지요? 원자 번호 크죠?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요 지금? 자,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되었네. 이온화가 되었네. 그래도 이렇다는 거 이해가죠? 보이죠? 그렇다면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값은 누가 더 클까요? 여러분 얘가 뚱땡이죠? 얘 홀쭉이죠? 근데 얘도 작아지지만 또 이런 경우잖아요.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 있으면 누가 더 크냐? 그냥 이온 반지름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하죠.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이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이거 없어도 됩니다. 알았습니까?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도 강사들이 얘기를 안 해요. 왜? 이거는 데이터를 보고 푸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이 다 뒤져봤어요. 서적을 다 뒤져봤는데 원자 이온 같은 경우, 양이온 같은 경우는 원반분의 2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상대 비교라면 이온 반지름 비교랑 똑같아요. 그럼 반대로 여기도 얘 같은 경우도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비교하잖아요. 이거보다 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 16번 황이 있고요. 17번 염소가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돼봐요. 이게 세트 뭐잖아요? 2. 이온 반지름 얘가 더 크겠죠? 그럼 원자 반지름의 이온 반지름도 커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분모에 원반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이온 반지름 계산하시라고. 그게 거의 맞아요. 알았어요? 그럼 니네한테는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서로 대기할 때 옆에 데이터 하나 떠줄 거야. 왜? 이거에 어떤 정보를 더 주려고. 그냥 풀면 돼요. 원반분의 이반. 다시 말해서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만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온 반지름 풀어도 문제가 풀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5번부터 가봅시다. 그림은 그래서 A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원반분의 이온 반지름 했더니 1보다 크잖아요. A는 비금속입니다. 이온화가 됐을 때 뚱땡이가 되는 애예요. 다시 말해서 껍질 그대로고요. 음이온들이 특징이야. 껍질은 그대로야. 전자가 들어오는 것 뿐이니까 원자번호 안 변해. 뭐만? 전자가 반발력만 커지거든. 이해갔니? 그런 꼴이 B도 맞지? 그런 꼴이 B도 맞잖아. 근데 니네들 봐. 그 검은색 막대기가 이온 반지름이지. 기잖아. 그럼 A, B 비교할게. 흰색 막대기분의 검은색 막대기 해봐. 누가 더 크다고? 그냥 A가 더 큰 거야. 이해하냐? 흰색 막대기분의 검은색 막대기를 하더라도 똑같다고 값은. 검은색 막대기 비교하면 된다고 그냥. 다시 이제 CD를 비교해봐. CD는 원반이 더 크지. 2반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이건 금속이라는 뜻이거든. 이해 갔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을 해도 C가 더 커. 알았니? 굳이 하더라도 더 크다. 이제 비교. 잘 봐. 니들 흰색 막대기 크기 한번 비교해봐. 잘 들어. A, B는 무조건 우리가 세트 1, 세트 2를 비교해보니 A, B는 15, 16, 17족의 답이야 얘가. 그 다음에 CD는 1족, 2족, 13족 요런 애들이 답이란 말이야. 근데 흰색 막대기가 CD가 훨씬 크지. 주기가 큰 거야. 이해가냐? 흰색 막대기가 크므로 A, B보다는 주기가 큰 애들이라고. 그럼 질문. 세트 1이라면 A, B는 어디 애들이야? 7번부터 9번 애들이라는 얘기야. A, B는. 그 다음에 CD는 11번부터 13번 사이의 원소라는 뜻이고 세트 2라면 A, B는 15번부터 17번 사이 애들. 그 다음에 CD는 9번부터 20번 여기 애들 중에 하나라고. 이해갔니? 자, 그러면 1번 금속원소 누구라고? CD. 금속원소는 CD야. 그래서 니네 금속원소 진짜 많이 물어본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본다. 봐라.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전자가 다 채워졌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리고 이 대괄호를 친다 이렇게 대괄호를. 그리고 여기다 이 값 플러스 이렇게 쳐요. 여러분 이미 얘는 누구의 전자 배치니? 10번 네온이지. 그렇다면 얘를 A라 할게. A 이 값 플러스잖아. 정확히 말하면 A는 몇 줄이 오서요? 그래 다 이게 틀린다니까. 이거 원래 이렇게 생긴 놈 아니겠냐? 하나 둘 세 개 놈이잖아. 기잖아. 근데 외곽에 전자 두 개가 사라져서 얘가 된 거 아니니? 몇 줄이야? 그래서 금속만 물어본다고 너네한테. 비금속들은 한번 보여줄게. 칠판이 짜겠다 참. 보이려나? 오 보여. 얘들아 봐봐. 하나 네 도장을 해줄게. 외곽의 전자를 선생님이 몇 개 찍나 봐봐. 몇 개 찍었니? 여기 지금 7개 찍었지. 이거 9번 플로린이다. 얘가 봐라. 이렇게 되면 10번 네온된 거지. 이렇게 쓰면 맞지? 얘 껍질 더 필요했니? 아니잖아. 음이온들은 말이야 전자만 하나 더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또 뚱땡이만 되는 건데 금속들은 사라져. 그래서 원자 반지로나 이온 반지로 오면 일보다 작아지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얘를 두고 원래 A는 몇 쪽일까 묻는 문제가 거의 단골이야. 알았어? 얘들은 플러스 써 있으면 전자가 날아간 거야. 달아난 거. 그러면 뭐야? 얘는 원래 12번이었는데 양성대가 12이었는데 전자가 10개가 돼버려서 이거 합친 전화가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해하니? 이거 2 플러스는 전자가 2개 도망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원래는 얘가 몇 주기 원소다? 3주기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잘 나와 시험에. 다음 2번 2주기 원소랑 3주기 원소로 분류하라 했는데 이 말이 왜 나왔을까? 바로 문제의 두 번째 줄 봐봐. 그 위에 문제 5번 문제 두 번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냐? 모두 네온의 전자와 같다라고 했지. 다시 네온 원자와 전자 배치가 똑같다. 무슨 뜻이야? 세트 원이다라는 뜻이야. 알았니? 세트 원이라는 건 너희들과 나와의 약속이야. 어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야. 세트 원이니까 결국 A, B는 2주기. 그 다음에 C, D는 3주기 원소구나 라고 예측하는 거야. 그래서 2주기 원소 밑줄 치고 누구? A, B. 3주기는 C, D. 다음 3번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부터 자 이거 무슨 뜻일까? 같은 주기 A, B라면 흰색 막대기가 B가 작지. 걔가 원자 번호 커요. 원자 번호 크니까 홀쭉이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애는 A입니다. 제일 뚱뚱한 애. A 다음에 B 다음에 그 다음 누구? C, D. 이 순서예요. A, B, C, D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흰색 막대기 보고 찾는 거예요. 아니면 검은색 막대기 쭉 봐봐요. 검은색 막대기가 이온 반지름인데 등전자 이론이잖아요. 원자 번호 제일 작은 애가 제일 뚱뚱하겠죠. 이해 갔어요? 이렇게 봅니다. 자 6번 2, 3주기 몇 가지 원자랑 안정한 이온에 관한 자료인데요. 자 일단 보는 방법을 볼게요. A 전하가 얼마입니까? 0이죠. 이거 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B 전하가 0이죠. 역시 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량수라고 써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A는 이런 꼴이에요. A 그러면 여기 16 질량수가 16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 B는 18 이 뜻이잖아요. 맞죠? 되잖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C는 뭔 뜻이에요? C는 여러분 C는 16인데 이거다. 이 뜻이에요. 원자량은 16으로 A랑 똑같은데 2가-라고요. 이해 가세요? 자, 이렇게 표시되고 우리 2를 어떻게 표현해요? 2는 원자잖아요. 그죠? 그냥 23 이렇게 2는 23. 그러면 D는요? D는 똑같이 얼만데 23인데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이겠네요. A가 이온화되면 C가 되는 것이고 2가 이온화되면 D가 되는 것이니까 D는 누구예요? 1족인 거예요. 1족. 전자 하나 잃어버리네. D는. 그러면 C는요? 16족인 거죠. 이거 읽고 16족 아니에요?
전자를 2개 받았을 때 18족이 된 애들이니까 C, A 다 16족입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그 글들은 뭐냐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1번 차례차례 읽으면서 따라갑시다. 조건을 분석하면 A와 B의 원소 기호는 8번 산소이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딱 떨어졌을까? 니네들 질량수가 짝수인 애들 있지? 질량수가 짝수인 애들은 2로 나누라고 했지? 왜? 질량수라는 건, 자, 모르는 친구 적어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야.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거든? 근데 짝수 애들의 특징.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같아. 알았니? 짝수 애들의 특징이야. 예를 들어볼까? 니네 12번, 질량수 10입짜리. 내가 여기다 짝수 한번 그려볼게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봐라. 탄소 6번짜리 12 보여요? 얘 양성자 몇 개? 6개. 중성자는 6개. 이런 꼴이에요. 7번 질소 14. 얘들 특징이 뭐죠? 질량수가 짝수란 얘기입니다. 이해가요? 16 산소 8번 이해갑니까? 24짜리 마그네슘 12번 짝수들의 특징이죠. 다만 예외라는 것도 있겠죠. 1번부터 20번까지. 그리고 예요. 알거든. 하지만 너희들한테 화학계라고 말하고는 안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 그래서 뜨면 2로 나누면 여기가 뭐예요? 8이라는 얘기죠. 결국 보세요. 8번인데 이게 B가 문제거든요, 여러분. B 같은 경우는 원자인데 원자 형태거든, 분명히 B가. 그런 상태에서 밑에 조건을 밑줄을 치세요. 단 양성자 수는 A, B, C가 같다. 밑줄을 치십시오. A, B, C가 같다. 뭔 뜻입니까? 원자 번호가 동일하다고. 8번으로. 결국 B는 그럼 뭐냐? 8번. 그러니까 얘들 둘은 무슨 관계? 동위원소 관계예요. 동위원소 관계. 원자 번호는 동일하죠. 전자수도 동일하죠. 중성자만 다른 동위원소. 그러니까 조건이 없으면 문제 못 풉니다. 조건이 없으면. 그러면 D하고 E도 원자 번호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 D는 여기죠. 23.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기세 있게 치고 들어갈 때 알려주는 거야. 홀수가 나오죠? 홀수가 나오면 홀수들은 대부분 원자 번호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이 원자량이에요. 대부분이 보면. 그럼 여러분 여기서 1 빼봐요. 얼마예요? 22죠? 2로 나누면 11번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 얘들아? 내가 봐봐. 13번 알루미늄 원자 질량수 얼마일까? 홀수네? 27이라고 하는 거예요. 2배수 한 다음에 1 더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중성자가 하나 더 많다고. 이것도 예외겠죠. 17번 이런 문제 잘 안 되거든. 얘는 35.5로 써요. 왜? 동위원소 퍼센테이지가 너무 무시할 수 없이 커가지고 그래요. 얘는 예외죠. 나머지들. 자, 19번 칼륨. 자, 2배하면 얼마야? 38 더하기 39예요. 알았어요? 이건 규칙성이야. 어디에 나와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1번부터 20번 사이의 규칙성. 근데 7번 질소는 아니잖아. 홀수인데도 14 뜨잖아. 그치? 저런 건 해석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4번 베릴륨은 8이 아니에요. 또 9예요, 얘는. 예외적인 몇 개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세트 1 사이에 있는 놈이라든가 세트 2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이 꼴을 따라요. 다시 원자 번호 짝수 번호 애들은 곱하기 2 하면 원자량 나와요. 그런 애들의 특징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똑같아요. 근데 홀수 번호 애들은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줘요. 그 1은 뭐다? 중성자수예요. 그래서 중성자가 한 개 더 많아요. 이해갑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일본의 조건을 분류한 우리는 원소 기호가
8번 산소이며 C2O는 무엇이다? O 이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O 이가 마이너스. 산화이온. 됐습니까? 이 원자의 원소기호는 11번 나트륨이며 T2O는 뭐라고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Na 플러스 이렇게 쓰면. 오늘 원자번호 써줘도 좋고요. 자, 그래서 A와 B는 원자번호가 동일한 동위 원소 관계. 동위 원소 관계입니다. 동위 원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2번 C와 D의 이온 반지름. 여러분 C는 O 이가 마이너스, D는 Na 플러스. 기억해봐. 세트 원이잖아요. 등전자예요. 껍질이 같아요. 원자번호 작은 C쪽 8번 산소가 반지름이 더 크겠죠. 그래서 부등호 친다면 C쪽으로 부등호를 치셔야 돼요. 물론 C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O 이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D 밑에다가 뭐라고 쓰실래요? Na 플러스 이렇게 써주시면 좋죠. 알았습니까? 얘가 훨씬 큽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제 3번 A, E의 전자수를 각각 쓰세요. A 8개죠. 8번 산소니까. B 8개죠. 역시 8번 산소 18짜리니까. 그런데 C는 몇 개라고? 10개입니다. 이온이니까요. C는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D 10개입니다. 이온이니까. 하지만 E는 11개죠. 원자니까. 이해 갔어요? 됐습니다. 자, 7번. 그림은 여러분 잘 봐.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뒤집혔지. 봐봐. 우리는 원반분의 2반 배웠잖아 아까. 근데 뒤집어 놨지. 2반분의 건반으로. 그럼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알았니? 다시 말하면 니네들 이거 딱 보면 1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금속이라면 분자가 큰 거야. 그래서 1보다 큰 누가? A하고 C가 금속 원소가 되고, 반대 해석이야. B, D가 뭐라고? 비금속 원소라고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 갔죠? 그렇다면 1번 얘들이 지금 A, B는 2족 또는 16족 원소라고 했거든요. 자, 이때 니네들 A, C를 잘 비교해봐. 둘 다 금속이거든. 그치? 근데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내가 아까 이런 말 했어. 원반분의 2반, 그러면 2반만 갖고 따지라겠지 내가. 그럼 지금 A, C 같은 경우도 원반분의 2반 하면 아까 거를 반비례 관계로 생각을 해줘야 돼. 해석을. 다시 말하면 A가 커 C가 커 딱 보니까 지금 A가 크지. 그럼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니? 이온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를 의미해. 알았냐? 어차피 분자가 다 뚱땡이들일 거 아니야. 분모는 홀쭉이고, 그지? 1보다 큰 값이니까. 그래도 A가 이온 반지름이 더 클 거고 C보다. 이해 가니?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A가 안정한 이온의 전자수가 A, B 같은 경우는 세트 1에 해당되는 애들이야. A, B는 세트 1이고, 그 다음에 C, D는 세트 2라고 보면 돼요. 18번을 따라가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니들은 A 금속이라면 누구라고 할 수 있어? 얘들은 11번, 12번, 13번 중에 하나야, A는. 그 다음에 B는 비금속이니까 7번, 8번, 9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자, A, D 원소 중에 2주기, 3주기, 4주기에 해당하는 원소로 분류하라. 먼저 A, B는 2, 3주기 세트 1이니까 B가 2주기고 A가 3주기가 되는 것이고. 이해했니? 그 다음에 C, D는 세트 2잖아. 3, 4주기니까 3주기에 해당하는 비금속 원소가 D야. 3주기 D, 4주기 C가 되는 것이다. 이해 갔죠? 다음 두 번째 AD에 해당하는 원소의 화학식을 쓰세요. 2족 또는 16족이니까 비금속 BD가 16족이야. BD가 16족이고 AC가 2족에 해당된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A는 마그네슘 이가 플러스야. A는. 그 다음 B는 O 이가 마이너스 해당되는 애고, 그 다음에 CD의 C는 칼슘 이가 플러스야. 4주기. 그 다음에 D는 S
이가 마이너스 항이란 말이야. 이해했니? 자, 문제를 풀 때 가로줄에 있는 10, 18을 딱 보면 아 이거 세트 1이구나. 이거 세트 2구나. 금방 알고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면 돼. 이해 갔지? 그렇게 한다. 자, 그 다음 3번 AB의 원자반지름 크기를 비교해라. 그러면 일단 껍질 제일 큰 애가 누구니? C잖아. 그치? 걔가 사주기 원소니까 C가 대빵. 그 다음에 누구겠어? 누구겠어? B. 야 니네 BD 조심해라. AD 조심하라고. 참 AD. A도 3죽이고 D도 3죽이잖아. 맞지? 근데 A는 금속이고 D는 비금속이잖아. 누가 뚱땡이야? A가 뚱땡이다. 원자보다 작으니까. 이해 갔어? 다시 A, B는 2주기, 3주기 세트 1이고 C, D는 3주기, 4주기 세트 2야. 그러면 A, D가 3주기로 똑같이 걸린단 말이야. 근데 3주기의 A는 금속이고 그 다음에 3주기의 D는 비금속이면 원자번호 D가 클 거 아니니. 그래서 C 다음에 A야. 반지름이. 그 다음에가 D고 가장 껍질이 작은 B가 가장 홀쭉이가 된다. 알았어? 어떻게 찾는지 알겠니? 다음 4번 A와 B의 원자과 전자의 유효핵전화 크기를 비교하고 라고 했거든. 니네 A가 원자번호도 크지? 크잖아. 얘가 금속원소잖아. B는 원자번호도 작지? 그럼 질문 다시 120쪽으로 가봐. 빨리 교재 120쪽으로 가봐. 120쪽에 가면 팩트가 있어. 맨 밑에 봐봐. 데이터. 니네 7번 8번 9번 중에 16쪽이 누구니? 8번 산소지. 16쪽. 2만 빼면 되잖아. 원자번호에서. 그래서 8번 산소가 16쪽. 됐어? 걔가 B라고 봐. A는 2족이야. 3족이 2족 누구니? 마그네슘이지. 누가 유효했잖아. 커. 8번 산소가 더 크거든. 원자 번호는 분명 마그네슘이 어떠니? 더 크잖아. 원자 번호는. 근데도 8번 산소가 유효핵 전하는 그래프상에 더 크게 나타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전자 껍질수가 하나 더 많은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알겠지? 됐어. 8번으로 가봐. 2, 3주기 원소 A2에 대한 자료다.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그림은 A에서 E에 제1 이온화 에너지고 가에서 많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다. 니네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위첩자 전자수만 세면 원자번호도. 가는 몇 개니? 2, 2, 3. 가는 7번 질소야. 써놔야 되고. 가 옆에다가 7번 질소. 그럼 나는 몇 번이야? 6번 탄소야. 나는 위첨자만 세면 돼. 전자수만. 나는 8번 산소구나. 소리. 나는 8번 산소. 그 다음에 다는 뭐냐? 9번 플로린. 라는 11번 나트륨. 마는 12번 마그네슘이다. 됐지? 여기까지? 그럼 얘들 한번 써볼래? 이렇게 그려지겠지? 봐라. 이 정도가 7번 질소면 요 정도가 8번 산소고 요 정도가 9번 플로린에 여기가 10번 네오질 거고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냐 아래로. 여기가 11번 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번 마그네슘이란 말이야. 이 틀을 알아야 되더라. 알았냐? 세트 1 정도는 내가 외워놓으라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 제일 큰 A, B, C, D, E가 누구냐? 얘가 E라고 할 수 있지. 좀 E. 그지? 얘가 E라고 할 수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B는 누구야? 얘가 D다. 예외성 때문에 얘가 D야. 됐죠? 그 다음에 C가 바로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마그네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A가 됩니다. 제일 약한 거. 맞지? 자, 하나 더 해볼까? 2차 제일 큰 놈이 누굴까? 2차 이온해야지. 한 가지 옆으로 밀리니까. 이해 갔지? 그런 것이야. 그래서 가마의 원자번호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가마의 원자번호는 위첨자 써있는 전자수 더하면 돼요. 2번 다음 그래프에 가마의 원소를 대입하세요. 그래서 대입하십니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맨 꼭대기점에 있는 애는 쓰면 안 돼요. 걔는 10번 네온자리입니다. 이해 갔죠? 거기에다가 맨 꼭대기점만 빼놓고 5개를 쓰시면 돼요. A, B, C, D를 그대로. 여기 그래프 써있죠? 요대로 쓰시면 됩니다. 요것만 안 쓰면 된다고.
됐죠? 자, 3번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원소는 A2 중에 당연히 나트륨이죠. 3주기 중에 원자 번호 제일 작은 애. 그래서 11번 나트륨. 그래서 기억 누구를 들어가야 돼요? 나트륨이 A가 들어가야 되겠죠? A라고. 기억은 A고. 제2 이온 에너지 여러분 제2야. 그것도 역시 A죠. 나트륨. 됐죠? 자, 9번 그림은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XZ의 자 여러분 홀전자입니다. 여러분 홀전자 주기상 한번 써볼게요. 1, 0, 1, 2, 3, 2, 1, 0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15주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홀전자수 3인 Z 있죠. Z 2주기 15조 원자까지해서 5개요. 2주기 15조 7번 질소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까? Z는 7번 질소 됐죠? 그 다음에 Y가 문제인데요. 여러분 홀전자수 2개죠. 자 여기는 7번 질소자를 합시다. 그럼 여기 6번 탄소고요. 여기는 8번 산소일 텐데 원자 반지름 이렇게 되죠. 알아? 원자 반지름 얘가 더 뚱땡이 아니야. 그래서 Y는 6번 탄소예요. 만약에 E면서 Z보다 원자 반지름이 작다. 그럼 걔는 누구다? 산소인데 지금은 크잖아요. 자 그럼 더불어서 X 보세요. X. X는 잘 보세요. 여기일 수도 있고요. 1번 1이니까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얘보다 원자 반지름이 작아야 되니까 이게 정답이죠. 알았어요? 9번 플로린입니다. 이해 갑니까? 요런 사고로 시험에 나옵니다. 기억 Y는 탄소 맞았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Y가 Z보다 작아야 돼요. 원자 번호가 작으니까. 이거 유액전하는 같은 주기에서밖에 거의 측정 안 하잖아요. 아까 같이 2, 3주기를 묻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놓은 거예요. 디귿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 여러분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X하고 Z를 비교했습니다. X하고 Z를 비교했는데 X가 누구였어요? 아까? 플로린이요. Z는요? 질소요. 그럼 이게 등전자 이론이잖아. 질소가 더 크죠. N 상가 마이너스가. 근데 왜 디귿에 Y는 안 집어넣을까요? 여러분 제가 꼭 얘기할게요. 세트 1, 세트 2 할 때 14조 꼭 빠지죠. 14족들은 이온 반지름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안정해서. 알겠습니까? 걔들은 빠집니다. 10번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XZ입니다. XYZ는 홀전자수가 같다. 질문 홀전자수가 같은 3개가 존재하려면 홀전자수 누구여야 돼? 1. 1밖에 없어 얘들아. 그지? 3개인데 원소 3개인데 홀전자수 같으려면 1자리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2개 내지 하나야. 0, 0, 2, 13.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이거 1이구나 알아야 돼. 그래서 1족 알아 여기 1족 아니면 13족 아니면 17족이겠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돼. X, Y, Z는 이 셋 중에 하나야. 됐지? 제1 이온화 에너지는 X가 가장 크다. 그럼 얘가 X인 거야. 얘가 X. 제1 이온화 에너지 제가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 제2 이온화 에너지는 Z가 가장 크다. 얘 지금 됐습니다. 얘 옆으로 한 칸 옮기면 헬륨자리로 확 가니까. 이해하니? 그래서 끝. 여기가 Y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3번 리튬이고 얘는 5번 붕소고 2만 더하면 된다니까 얘들은 9번 플로린이 되는 거예요. 자, 원자 번호를 옳게 비교한 건 X, Y, Z 순서가 정답이 됩니다. 이해갑니까? 여러분 문제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알았니? 이게 그래도 중상위권의 문제 정도 되거든. 근데 계속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기본적으로 몇 개는 규칙성을 외우고 있어야겠다는 걸 깨달으라고. 알았지? 오케이. 자, 페이지 152쪽 보자. 야, 거기까지 문제 푼 것 중에 질문. 혹시 질문. 이거 선생님 이해가 안 가요? 질문. 질문 없어요? 니네 노트에다가 파란색 papel 안 써있는 거 아니야 혹시? 계속 검은색만 잔뜩 써있는 거 아니지? 노트에? 몇 쪽에?
자, 142쪽에 21번 가보자. 자, 21번 보세요. 자, 역시 상대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까칠해요. 그리고 어디가 바운드리고 어디 부분이 시험에 나올 때 제일 난감하니까. 일단 21번 봅시다. 다음은 비활성기체를 제외한. 왜 제외할까요? 반지름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 됐죠? 이주기 비금속 원소 AC입니다. 여러분, 이주기 비금속 원소 A에서 C는 3개예요. 근데 여러분들 떠올려야 돼요. 이주기면 14조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4개입니다. 비금속이. 10번 네온을 빼라겠으니까.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C가 가장 작다. 볼까요? 우리가 조건을 이주기가 이런 겁니다.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주기면 보세요. 3번 리튬 있죠? 4번 베릴륨 있죠? 5번 붕소 있죠?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10번 네온인데 비활성기체 빼면서 얘가 탈락. 그 다음에 얘가 중금소, 여기까지는 쭉 탈락. 이 넷 중에 하나예요. 문제 조건이 이렇게 바운드를 좁혀가는 거죠. 이때 원자 반지름이 C가 가장 작다니까 C는 맨 오른쪽이고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원자 반지름 제일 작아야 되니까. 이해 갔죠? 그 다음 이온화 에너지는 A가 가장 크다. 그렇지 않냐? 요거 그대로 볼까요?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자, 이 상태에서 C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온화 에너지는 A가 가장 크대. 어떤 조건일까? A는 여기가 아니야.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닌 놈이 이온화 에너지 제일 크려면 얘를 C로 잡아버리면 얘가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거 아니니? 맞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니? 얘가 C고 얘가 A일 경우가 이 해답에 맞는 거야. 만약 이렇게 맞다고 얘가 C가 돼버리면 A가 이온화 에너지 제일 클 수가 없어. 얘를 C로 놓고 얘를 A로 놓으면 이건 맞아. 원자 반지름 얘가 제일 작고 이온화 에너지 얘가 제일 크고 예외를 꼭 낀단 말이야. 잘 보라고. 자, 홀전자 수는 B와 C가 같다. 끝났잖아. 아, 얘를 B로 놓으면 얘 홀전자 3, 얘들은 2 대칭. 맞죠?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인 것을 딱 그려놓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노동력이 많이 투자되는 문제예요. 알았어요? 이런 문제가 이 단어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규칙성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잖아요. 굉장히 잘 풀려요. 문제. 알았죠? 다음. 나중에 얘들아, 니네가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내가 파란색 볼펜 이런 걸 뭔가 여기다 적어놔야겠다 그러면 얘들은 꼭 이렇게 해놔. 적어도 여기 있는 애들은 말이야 이온화 에너지 알겠냐? 순서대로 누가 제일 커요? 3개 중에 이온화 에너지 7번 질소 그치? 그 다음에 8번 산소 그 다음에 6번 탄소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그 다음에 홀 전자수 니들이 배운 거 그러면 이제 얘들은 6번 탄소가 뭐겠어? 6번 탄소는 2일 거고 그 다음 7번 질소는 3일 거고 8번 산소는 2일 거고 요런 걸 정리를 하나 해놔. 알았냐? 왜 출제자는 항상 여기 예외를 끌어들여서 문제를 내거든. 항상 누구 물어보려고 얘 물어보려고 항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파란색 펜으로 꼭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문풀 시간에 니네가 노트 딱 가져와가지고 노트에다 막 색깔을 입힐 거거든. 거기다가 색깔 입히는데 거기에 확실하게 다음번에 문풀할 때 내가 이거를 틀렸구나 이 장면을 놓쳤구나 이게 알려면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알았어? 그럼 정말 한 문제도 놓치지 않아. 내신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나른님 다음 또 질문. 그래서 기억은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C다 라고 했으니까 8번 산소 맞고요.
니은 홀륜자수는 A가 B보다 크지요. 얘가 제일 크니까 3.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당연히 C가 제일 크겠죠. 원자원으로 크니까. 오케이? 다 맞아요. 또 질문? 숙제 안 하셨군요. 눈빛이 흔들려요. 오, 야, 내가 채점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쁘게 풀어놔. 또 한 번 안 풀 거야. 그냥 에이, 딱 한 번에 끝낸 거야? 니네 그랬잖아. 초반에 내가 문제를 풀 때 채점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틀린 것만 파란색으로 점을 찍으라고 그랬지. 그리고 번호 뒤에다가 연필로 체크하고. 문제집은 말이야. 니네 나중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니네가 가만히 생각해봐. 니네가 다른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막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학교에서 프린트 주고 보면 그 글씨체라든가 편집 구성이 달라 그렇게 문제는 다 똑같아. 니네 가만히 보면. 알았니? 그러니까 어떤 문제집을 니들이 한 두세 번만 독파를 해도 대충 길이 잡혀요. 길이 안 잡혔을 때 딴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길이 딱 잡히면 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가 될 수 있어? 이게 데코가 될 수 있어. 그래 고마워 내게 될 수 있는데 내게 없으면 이 사람이 얘기하면 걸로 가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걸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노트를 쓰고 노트에다 뭔가를 적고 그 다음에 그 노트에다 자꾸 뭔가를 첨삭하면 니들 것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이 문제 이제 풀고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저 문제 이제 풀고 이래버리면 이렇게 왔다 갔다. 알았어? 낭비가 심하다고. 두 번, 세 번 꼭 풀 수 있도록 해. 질문도 없어요? 얘들아 145쪽에 7번 잠깐 봐봐. 선생님이 그거 풀어줬냐 안 풀어줬냐 7번 가서 확인해봐. 숙제 안 한 사람 확인 됐지? 그게 아까 내가 얘기한 원반분의 2반이다. 알았니? 됐네. 페이지 152쪽을 봅니다. 이제 3단원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3단원은 그 깊이로 따졌을 때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 결코 얕지 않아요. 높은 편입니다만 학교 시험 문제는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될 것이에요. 3단원 왜 그러냐? 뭔가 큰 그림을 딱 그릴 줄 알면 다 거기서 나오거든. 문제가. 오늘 하는 데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봅시다. 알겠지? 자, 여러분 여기가 큰 제목을 보시면 뭡니까? 이제 무슨 세계라고 해서 여기다 보니까 분자 세계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여기가 이제 3단원인데 화학 결합과 분자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분자의 세계라는 게 무엇이냐? 얘들의 이야기 스토리를 찾아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물질이 되는 과정을 말해요. 물질.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 배워서 알겠지만 물질은 원소와 화합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원소와 화합물이 되는 물질의 특성이 나타나는 그런 성질을 가진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화학결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물질 중에 우리는 분자만 담고 있다고 해서.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 2단원이 끝나면 분자식이 딱 뜨잖아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분자식이 딱 떴을 때 분자 구조가 딱 그려집니다. 알았습니까? 분자 구조가 그려지고 거기에 전자쌍이 몇 쌍이 있고 막 이런 게 눈으로 딱 보이면 이쪽 단원이 끝납니다. 그거 연습하는 데가 여기예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배우고 있어요? 화학 결합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럼 경우기수를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는 화학 결합을 할 수 있는 원소, 여기서는 물질의 원소가 아니에요. 원자의 원소예요. 성분 원소가 카드렇게 두 개로 나눴죠. 하나는 금속 원소, 하나는 비금속 원소. 그럼 얘들이 경우수를 얘기해봐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 하나. 됐죠?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 하나. 마지막 뭘까요? 그렇죠. 금속과 금속이겠죠. 근데 이제 특징. 쌤이 첫 시간에 그런 말 했습니다. 금속은 남자입니다. 비금속은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와 남자가 만나면 결혼을 하겠죠?
실험은 이온하겠죠? 그래서 무슨 결합이야? 이온결합이라고 하겠죠. 기억은 나요? 그 다음 여자가 결합을 하면 그건 공유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우종이 남자들은 훨씬 크다고 했어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거, 남자와 남자, 금속과 금속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 했죠? 다른 금속하고는 절대 결합 안 한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하고만. 알았니? 내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구분을 잘 해가세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이온결합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 다음에 금속결합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를 알면 그 다음에 잔 가지들이 너희들 마인드맵 같은 것도 많이 봤지, 그치? 제일 상위 개념이 확고하면 그 밑에 개념은 쭉 따라 나오게 돼 있어. 고구마 줄기처럼. 알았니? 그래서 그 상위 개념을 찾는데 주력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먼저 첫 장을 보면 이 책의 구성이 뭐냐면, 첫 장은 이 화학결합은 역시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역시 화학결합이잖아. 그래서 화학은 전자의 학문인 거야. 그럼 전자가 관여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냥 책 읽어보면 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책은 이미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차마 시간이라든가 여건이 안 돼서 확인을 못하는 사람이 써준 거잖아요. 니들이 확인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런 거잖아. 대리만 줘. 그러면 안 되지. 결국은 과학자들은 그런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화학결합이라는 게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알려준 건데, 우리가 최소 경험은 못하지만 책을 읽어보면 전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누군가를 가만히 보세요. 되게 많죠. 에너지가 되게 많은데 우리 주변에 전자를 움직이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전기예요. 알았습니까? 전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에 의해서 물질들이 변한다면 이건 전자가 관여하는 거 아니겠니? 라고 설득을 시킬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알았니? 그럼 여러분들은 설득을 당하면 돼. 알았니? 니들이 실험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설득을 당하면 되고, 여기 실험은 니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건 확실해. 보이는 실험이 아니야. 전자가 움직이는 걸 네가 볼 수 있어? 못 보잖아. 어차피 이론만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모르지? 자책하지 말라고. 여기는 다 몰라 원래. 이런 거랑 똑같아. 평생 살아봐라. 가장 쉬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사랑이 무엇이냐? 수많은 위인들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 그럼 너희들 감동만 받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희잖아. 친구가 막 실현당해서 막 울고 있어. 내 앞에서. 불쌍하지. 그거 봐봐. 1년 있다가 또 얼굴에 행복이 가득해갖고 옆에 막 쌍을 하나 데리고 화가 나지. 근데 또 3, 4일 있다 또 얘가 헤어졌다고 또 맨날 이게 뭐지? 이게 헷갈리잖아. 여기가 그런 곳이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론을 끄집어내서 소개를 해주는 거니까 니들은 뭐만 해주면 돼? 공감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봐봐봐. 첫 번째부터 등장하는 실험을 보면 전기분해가 나올 거야. 맞지? 우리 전기에 대한 얘기 잠깐 하자. 물리 시간은 아니지만 전기에 대한 거 잘 봐라. 전기는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야. 그럼 우리 전압이란 말을 쓰잖아. 그지? 그냥 중학교 때 아니면 자기 물리를 한번 본 친구 한번 손들어봐. 물리 한번 돌았어요. 돌았어요? 물리? 전압의 단위가 뭐예요?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볼트죠, 볼트. 볼트에서, 몰투 했어요? 네? 몰투. 몰투 아직 안 했어요? 여러분, 볼트라는 거 들어봤죠? 볼트. 니네 집안이 몇 볼트야? 네. 그렇죠. 전기 잘하는 거야. 집에 볼트가 220이라고 하면, 전기 진짜 잘하는 거라고. 집이 몇 볼트인지도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예전에 어떤 고등학교 3학년 니네 한 10년 선배가 되겠네요. 그 학생이 막 선생님이 실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용히 쉬는 시간에 조용히 나를 쫓아가요. 그때 막 철의 산화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 실험관에다 못을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지하게 그 친구가 못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못을 모를 줄. 근데 강실에 야 못이! 그때 없어요.
여기도 그렇게 못이 없어요. 잘. 나사모? 저 나사모인가? 그 제가 있는 강의실에는 못이 없었어요. 아, 애들이 모를 수도 있겠구나. 다 내려놨어요, 저는. 그래서 모르는 건 질문하도 괜찮아요. 여러분, 볼트라는 단위는 보세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전압의 단위인데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느냐? 물리학이나 과학 모두 단위의 싸움이라는 거 알아들어요? 얘가 이거다. 이 뜻이다. 너네 퍼 해석 많이 해봤지? 이게 단위가 쿨롱이야. 쿨롱. 전하량 몇 쿨롱당? 1쿨롱당 몇 줄의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전압이야. 그럼 너네 집안은 1쿨롱당 몇 줄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220줄. 근데 미국 가면 110볼트지. 걔들은 1쿨롱당 몇 줄의 일을 하는 거야? 110줄의 일을 하게 되는 거라고. 아, 전압이라는 게 일을 하는 거구나. 에너지구나. 그래, 전기 에너지야. 그럼 저기다 뭐 곱하면 줄 떨어지겠냐? 쿨롱 곱하면. 그 전압에다가 쿨롱의 단위가 보통 우리가 이런 거잖아. 근데 참고로 암페어라는 단위 아니죠. 암페어. 암페어라는 게 이거거든. 이게 무슨 뜻이니? 1초당 몇 쿨롱의 전하가 지나가냐고. 10암페어 뭔 뜻이야? 1초당 10쿨롱의 전하가 지나가는 걸 우리는 10암페어라고 그래. 그래서 너희들 2단원에서 그거 배웠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쿨롱.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쿨롱 있잖아. 그거를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를 곱하면 1쿨롱이 나와요. 그때 내가 그냥 참고적으로 뭐 625라고 외우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그게 1암페어거든. 근데 얘 둘이 곱해봐. 뭐 나오겠냐? 쿨롱쿨롱 지워지니까 줄 퍼 세컨 나오지? 이게 와트야. 니네 선풍기 같은 데 있는 거 몇 와트 이렇게 써있는 거. 줄 퍼 세컨 100와트. 둘이 곱하면 줄 퍼 세컨가 떨어지거든. 와트. 그럼 니네가 얘 소비율 100와트 뭔 뜻이야? 1초에 100줄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와트가 크면 전기를 많이 쓰겠지. 전기세 많이 나와. 이 정도만 알아도 전기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거라고. 뭐 저항의 연결이니 이런 거는 공치적인 거니까. 알겠니?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고 지금 우리는 전압의 차이를 놓는 거야. 알겠지? 전압의 차이를 놓으면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돼. 전기를 보면 우리가 이게 지면을 보잖아. 지면 여기 물체가 있어. 질량 M짜리. 그치? 무슨力작용하냐 아래로? 중력이 작용할 거 아니냐. 그치? 얘를 내가 이렇게 들어 올려. 들어 올리면 우린 이걸 뭘 했다 그래? 일을 했다 그러거든. 일을 해줘야 얘를 들어 올릴 수 있어. 맞지? 공 놓으면 어떻게 되냐? 떨어지겠지? 이거랑 전기가 똑같아. 봐라. 전기는 좀 다른 세계라 애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하거든. 이게 지면이면 지면에 해당되는 애가 음극이야. 알았냐? 저 하늘에 해당되는 게 무슨 극이고? 양극이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라는 게 뭐냐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높다, 마이너스는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해. 그래서 그 기준이 우리는 물체가 기준이잖아. 중력장에서는 얘가 기준이야. 플러스 Q. 얘가 기준이야. 이 플러스 Q라는 애는 질량도 여기서 생각하면 안 돼. 전기장에서. 얘는 일로 움직이겠지. 일로 움직이는 게 이게 전류 방향이야. 알았냐? 그리고 전압은 여기 있던 플러스 Q를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그 에너지를 전압이라고 해.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이차가 존재하게 되면 전압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최소한 이런 것만 알아도 봐라. 건전지를 보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지. 어디가 전이가 높다? 플러스가 높은 거야. 플러스는 하늘이야. 내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잖아. 남자는 하늘이라고. 여자는 땅이고. 그랬더니 남자는 여기서 이게 아니라 얘는 높다 낮다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하늘 허공은 남자고 만물이 소생하는 땅은 여자라고 동양 철학에서 비교를 해. 그럼 생각해봐. 번개는 어디를 치지? 하늘에서 땅으로 치는데, 그치?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러다가 또 어떤 친구 또, 선생님 비행기 타고 가다가 번개 막 난리 나던데요? 40805초에 원래 번개가 지표랑 가까운 지표 쪽으로 치는데, 저 위에 그러니까 성층권 들어가기 전에 대륙권이 있잖아요. 구름 많은데, 거기 비행기가 통과할 때 있잖아. 구름 속에서
방전처럼 들어요. 전기가. 알겠어요? 저기 저 끝이 땀인가?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곳으로 전류는 이동을 하거든요. 이제 빛의 어떤 굴절 원리랑 똑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 누구다? 역시 전자거든요.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인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입니다. 알았습니까? 다시요. 이거는 이 표현이 좀 반도체 표현인데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여기 의자가, 빈 의자가 쭉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 앉아요, 쭉. 그래서 여기 5명의 의자가 5명이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4명이 저기 앉아있고, 자, 빈 의자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당겨 앉아. 그러면 애들이 앞으로 앉겠죠. 이게 전자라고요. 그럼 빈 의자는 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전자의 방향보다는 전류 방향을 먼저 전기하게 확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자가 발견되고, 아, 전자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고 말아버리는 거지. 그럼 봐. 음극이 있고 양극이 있을 거 아니냐, 이제 건전지가. 그럼 어디 쪽에서 전자가 나온다는 거야? 음극 쪽에서 전자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물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전자가 음전화를 때는 입자니까 음극이 전자가 많은 쪽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아. 양극은 전자가 부족한 쪽이야. 생각해봐. 전자가 없다가 아니다. 부족한 것이야. 절대 없는 게 플러스가 아니야. 부족한 쪽이 플러스. 우리도 그랬잖아. 마그네슘 이가 플러스가 전자가 하나도 없니? 10개 있는데 양성자가 2개 더 많아서 플러스 이가잖아. 그래서 전자의 숫자가 많은 것이 음극, 적은 것이 양극,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 알겠지? 그래서 이쪽 전자가 저쪽 전자로 쭉 움직이면, 전자들이 쭉 밀려나서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류가 흐르는 거지. 아까도 그랬잖아. 빈 의자가 뒤로 가려면 사람들이 옮겨줘야 되잖아. 옮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빈 의자는 안 가. 이해 갔어? 그런 식으로 건전지 전기를 해석을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화학에서 배울 건 뭐냐? 우리는 지금부터 분해를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끌고 들어온 물질들은 다 뭐다? 화합물이야. 알았냐? 화합물은 대문자가 몇 개지? 2개야, 2개. 대문자가 2개인 애들을 대문자 하나 정도 되는 애로 뭘 할 거라고? 분해를 할 거라고. 그때 뭘 이용할 거다? 전자를 이용하는 건데, 그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기분해야. 알았지? 그 대표적으로 처음에 누구 나오니? 물이 나올 거야, 처음에. 그죠? 여러분, 물은요, 분자라고 합니다. 아직 분자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우치지 못했지만, 이 정도만 알고 갈게요. 분자는 금속 원소가 없어요. 첫 번째 조건. 분자 화학 시간에는 금속 원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물 있죠, 물. 물의 전기분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물이라는 게 H2O잖아요. 이 안에 금속원소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걸 분자라고 한다. 그럼 금속원소가 들어가 있으면 걔는 분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NaCl. 얘가 들어갔죠. 얘는 분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만, 이 정도만 구분을 먼저 하자고요. 알았죠?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는 물을 전기분해할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페이지에 보면 물을 전기분해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많이 넣습니다만, 여러분 이것도 보자. 물에 녹아서, 자, 조건,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애들을 전해질이라고 불러요. 알았어요?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애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전해질이라고 불러요. 물에 녹기만 하고 전류를 통하지 않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설탕, 물에 잘 녹아요. 전류는 안 통해요. 알코올, 물에 잘 녹아요. 전류는 안 통합니다. 이런 애들은 비전해질이에요. 쇳덩어리, 물에 안 녹잖아요. 아니, 녹지도 않고 이온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질이라는 말을 쓰는 건 물에 녹고 전류도 통해야 돼요. 잘 통하면 강전해질이고, 잘 안 통하더라도 통하기만 하면 약전해질이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물은 비전해질입니다. 알았어요? 엄밀히 말해서 물이라고 하고 100% 순수한 물을 증류수란 말을 쓰는데,
물은 비전해질이라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 넣어줘야 돼요? 전류가 일단 통해야만이, 이 전류가 통한다는 말을 표현을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써볼게요. 건전지를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긴 것이 플러스예요. 알았습니까? 작은 것이 마이너스고요. 그러면 전자는 어디서 나와요?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올 겁니다. 보세요. 전자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전자가. 그럼 아까 그랬잖아. 사람이 전자였잖아. 비의자는 어때요? 반대로 갔죠?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야. 전류는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쓰거든요. I라고. 우리는 얘만 봐요. 여러분. 얘만. 전류 보지 마세요. 얘만 봐요. 아, 음극에서 전자가 나오겠다. 요거만 보라고. 그러면 이 도선이 지금 끊어졌어? 이어졌어? 끊어졌잖아. 그럼 도선에 전혀 안 흘러요. 알았니? 그런데 여기다가 이온이 들어가면 이 끊어진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온이 들어가면. 자, 봐봐요. 이온이라면 그냥 커다랗게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으로? 양이온과 무슨 이온? 음이온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기억, 니은 중에 양이온은 어디로 갈까요? 전기적 인력에 따라서. 니은으로 가겠죠. 이해가요? 음극을 따라가겠지. 자, 음극이 갑니다. 얘가 갑니다. 여러분 아까 배웠죠. 양이온이란 전자를 잃어버린 애죠. 그잖아요. 그럼 걔는 전자를 받고 싶겠죠. 전자가 부족한 애니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뤘다는 말의 편견을 좀 깨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계속 마그네슘 이가 플러스 Na 플러스 N까지 배운 건 나트륨이 이온화가 되면 이렇게 가겠지라는 걸 배운 거지 평생 그렇게 있을 거지를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니네 지금 당장은 밖에 나가 놀십시오. 비 와요, 밖에. 그럼 오늘 스테이.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 막 벚꽃 날리고 난리라서 놀고 싶죠. 그렇다고 니네 밖에 이런 날씨는 밖에 나가 놀기 딱 좋아요. 근데 니네가 감기 걸리면 안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이냐? 나트륨은요, 나트륨 플러스로 되어 있지만 다시 나트륨으로 돌아와요. 이게 일주에 수억 번 더 심해요. 알겠습니까? NA로 있다가 NA 플러스로 있다가 또 조건이 바뀌면 A로 있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럼 지금 상태로는 이 속에 만약에 이 물이라면, 이렇게 물이 있다면, 이 안에 물이 있고, 만약에 이온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끊어진 도선에 전류가 흐를 수도 있는데 그게 얘들이 될 겁니다. 양이온이 갑니다. 니은으로 가서 전자를 소비시켜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 수용액은 양이온만 있느냐? 아니요. 음이온도 있습니다. 음이온 어디 간다? 기역으로 갑니다. 음이온. 그래서 기역은 어때요? 전자가 고픈애잖아. 전자가. 그럼 음이온이 전자를 줘버려요. 자, 양이온이 전자를 받고 음이온이 전자를 줘버리면 원자가 되죠. 걔들이 물질이 돼서 거기서 발생을 하는 게 전기분해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거 잘 보세요. 이 도선에는요, 전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전자들이 득실득실해요. 그래서 양이온이 여기에 가서 전자를 쏙 빼잖아요? 그러면 비느제가 생겨버린 것처럼 쭉 밀려요. 니들 본 적 있어요? 니네 어디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슈퍼첩스 막대기 사탕 자판기 본 적 있냐? 진짜 큰 거. 엄청 큰 거. 그런 거 본 적 없지? 그 자판기 같은 데 보면 인형 그 인형 뽑기구나. 굉장히 큰 자판기에 사탕이 엄청 꽉 차갖고 돈을 넣고 뾰록 벌리면 사탕 하나 빼잖아요. 그럼 사탕들 위에서 쭉 내려오는 거 같이 채워지려고. 그런 것처럼 전자가 몰려있다고요. 하나, 음이온 여기 봐봐요. 니은으로 양이온이 딱 가서 전자 이리 와. 그러니까 저 끝에 전자가 딱 막 달려오고 그런 게 아니라 꽉 차 있다고. 니네 이리 꽉 차 있는데 이리 와. 그럼 이 자리가 비잖아. 당기는 거야. 그럼 니들이 전체적으로 전자가 움직이게 되잖아. 그때 반대방향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음이온이 가잖아. 아무것도 없네. 전자였다. 이게 아니라 득실득실. 이씨 밀어 넣는 거야. 그럼 애들 밀어 쭉 가는 거지. 그렇게 전자가 움직이는 거라고. 이해가니? 도선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 얘들이 주체야. 없애버리고
밀어버리고 동시에 일어나야 돼. 동시에 없애버리고 이제 가만히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한쪽에서 없애버리고 한쪽 밀어주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 이게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면 우리는 전기분해라는 게 누군가가 전자를 소비시켜주고 전자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양쪽에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동시에. 이런 반응이 뭐니?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야. 이게 사나워는 반응이야.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봐라. 네가 어디서 돈을 뺏겼어. 그럼 뭔가 뺏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랑 똑같다니까. 인과가 있다니까. 여기 선생님 뭐 봤어? 때린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너도 변명 가다가 넘어졌어. 여기가 왜 다치니? 그지? 그런 거야. 뭔가를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원인이 반드시 있다고. 이게 인과관계를 정확히 표현해주는 거야. 전기분해 자체가. 자, 그럼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자. 음극으로는 무슨 전하 띤 입자가 간다? 양전하 띤 입자가 하고, 양극으로는 음전하 띤 입자가 가는 거야. 가서 전자를 주고받는 거지. 근데 그때 주고받는 전자의 숫자는 어때 된다고? 반드시 같아야 돼. 너 얼마 뺏겼어? 솔직히 이게 1,000원이야. 너 어때는 잡았어? 이리 와. 너 얼마 뺏었어? 100원 뺏었어. 이거 안 되는 거지. 1,000원 뺏겼다는데 100원 같아야 돼. 그래서 뺐더니 이거 1,000원이요. 이렇게 나왔다 이게. 주고받은 돈이 똑같아야 되거든. 이걸 검증하는 게 경찰서야. 진술조사. 다른데요? 이거 왜 그래? 맞춰. 이거 나가면 안 돼. 비슷하게 조서 꾸미고 있어. 넘기는 게 검사되고, 타당성 있고, 그럼 꽝 지금 재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조서라는 게 그거거든요. 뭔가 딱 맞아야 돼 사건에. 이게 그런 겁니다. 과학적인 것이. 중요한 거 여러분. 음극과 양극에서 주고받는 무슨 숫자는 같아야 된다. 전자의 숫자가 같아야 된다. 이것만 맞추면 요 화학 반응식 같은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죠. 그건 안 나와요. 내가 지금 깊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건 안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잘 보시고 결론은 내가 써준 것만 딱 써놓고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자, 물을 전기분해하는데 보세요. 물은 절대적으로 비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넣느냐? 바로 전해질을 넣어줍니다. 자, 전해질을 넣어주는데 전해질의 조건이 있어요. 잘 보세요. 얘가 분해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물이 전기분해되면 누구누구가 나와야 돼?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나와야죠. 물을 전기분해하면 정확한 화학 반응식 여러분들 이렇게 씁니다. 이 H2O라는 놈이 L이죠. 전기분해하게 되면 이 H2라는 기체,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선생님이 쓴 거야 얘들아.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이렇게 나와. 수소 원자 4개니까 여기도 4개여야 되고 산소 원자 2개니까 여기도 2개 되는 기체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지? 여기서 잠깐 대문자 2개는 화합물이라고 불러. 그치? 대문자 하나의 애들은 뭐라고 부른다고? 원소라고 부른다고. 됐지? 그 화합물이 원소로 뭐 됐다? 분해된 건데 뭐를 써서? 전기를 통해서 전기분해를 한 거라고. 그럼 우리가 계몰부 배웠지? 계몰부. 계수비, 몰수비, 부피비. 얘는 계몰만 성립한다. 액체이기 때문에. 자, 계수비. 2몰의 물을 전기분해하면 2몰의 수소기체와 1몰의 산소기체가 나오게 된다가 이게 화학반응식이야. 그치? 근데 니네 거기 전기분해에 보면 물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고 이게 전기분해가 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전해질을 넣어줘야 되는데 웃기는 건 이 전해질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나올 수 있는 전해질을 넣어줘야 돼요. 걔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들어간 놈이 나오면 안 된다고. 알았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게 화학2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화학2 가서 그건 배워요. 지금은 그냥 얘들은 전해질을 넣어줘야 이런 전기분해를 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럼 그 전해질이 어떤 놈이냐? 자, 물을 전기분해할 때 이렇게 분해를 하는데 이렇게 물속에서 발생하는 기체들 이렇게 포집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수상취환이라고 하는 거 알죠? 물속에서 포집하는 거. 그죠?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는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음극, 양극,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을 박아놓고 수조를 넣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채우겠죠. 물을 채웁니다. 이렇게 물을 채우고요. 자, 높이를 보시면 여러분 이쪽과 이쪽의 높이 차이가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이 공간을 보세요. 공간을 보십시오. 여러분 음극 쪽 공간이 어때요? 더 넓지요? 여기서 그래서 수소기체가 잡히는 거예요. 개수가 2니까 여기는 산소기체가 포집되는 것이고, 기포의 숫자를 가만히 보세요. 기포가 훨씬 많죠?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기포 수가 좀 적고요. 이 공간 보세요. 물 높이 보면 큰일 나요. 공간을 보셔야 돼요. 기체는 공간에 있습니다. 지금 그 부피가 약 2대1을 따른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물 높이를 같이 넣어야 돼요. 같은 기압을 맞춰줘야 되거든. 그냥 니들은 공간이 넓은 쪽이 수소기체였구나 라고 보시라고. 근데 거기 보시면 양극과 음극에 대한 반응식이 좀 복잡하게 나왔죠. 보세요. 거기 양극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양극 하면 물이 음극, 역시 물이 주체예요. 보시면 기존은 이렇게 거기 화학 반응식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건 이해를 하는 건데요.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바꿔줄게요. 근데 거기 10 보면 EH2O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4H 플러스로 되고 O2가 발생하면 뭐 이런 얘기 나오죠. 4H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다 전자가 4개 나오고 이게 완전한 화학 반응식은 맞아요. 물이 분해를 해서 양극적으로도 물이 끌려가고요. 음극적으로도 물이 끌려가는 현상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지 이게 진정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음극적으로 보더라도 4H2O가 아이고 잘 나오니까 좋네. 그죠? 그 식에서 보면 전자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를 받는다. 4개의 전자를 받아서리 얘가 뭘로 변한다? OH- 다시 말해서 수소기체 2개가 되고 뭐 4OH- 이거는 그냥 완벽한 화학식을 써놓은 것 뿐이에요. 완벽한 화학식을. 자, 이제 선생님이 간단한 식으로 써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양극으로 누가 가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세요. OE가 마이너스가. 음이온이니까 얘가 가서 얘가 되는 거죠. 5원자. 그럼 전자 몇 개 놔야 돼요? 2개 버려야 되는 식이죠. 맞죠? 근데 우리는 나오는 게 물질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가 된다? O2가 돼야 돼요. 그럼 O 이온이 2개가 필요해요. 그럼 전자도 몇 개 잃어버려야 돼요? 4개 잃어버린 이 식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다음. 자, 이쪽 음극에는 수소이온이 가겠죠. 걔는 전자 하나를 받아서 수소 원자가 되겠지만 이건 물질이어야 된단 말이야. 2개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2개 있어야 되고 얘가 2개 있어야 되구나 했는데 전자의 숫자를 보세요. 주고받는 전자 숫자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몇 개로 변해요? 4개로 변한다. 4, 2, 5. 그럼 여기 앞에 개수가 2H2로 변하고 얘는 4H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 식으로 바뀌는 거죠. 전자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꼴이 되는 식이에요. 이 식이 이렇게 되는 식이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식인 거예요. 사실은. 이 위아래는 잘못된 식이고 이게 진짜 식인데 너희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얘는 앞에 개수가 1이니까 1몰 나오고 얘는 앞에 개수가 2니까 2몰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전기가 안 통하니까 뭐를 넣어줘라? 전해질을 넣어줘야 되는데 전해질이 NaOH나 H2, SO4 등을 넣어요. 근데 이거는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절대 학교에서 묻지 않아요. 저기 들어갈 놈이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음극에서 그리고 양극으로 가는 이온들. 음극으로는 무슨 이온이 갈까요? 양이온이 가겠죠. 이 양이온 중에 칼륨이온, 이런 정도요.
이런 정도 이온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전해질의 조건. 구성 이온이에요. 이건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참고로. 그 다음에 양극어랑 음이온 조건은 황산이온, 탄산이온, 인산이온, 질산이온, 플로린이온, 수산화이온. 여러분 이것들 두 개가 조합이 된 전해질만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음극은 이거 대신에 누가 발생한다? 얘들이 가면 수소가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얘들 대신에 누가 발생한다? O2가 반응을 해서 얘가 발생을 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이 전자를 받는 걸 환원이라고 하거든. 물속의 수소이온보다 환원 잘 안 되는 놈을 넣어줘야 되고요. 물속의 수산화이온보다는 산화 잘 안 되는 놈을 넣어줘야 되니까 위아래 조합으로 전해질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NaOH도 이 NA와 OH가 만나서 NaOH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H하고 황산이 만나서 H2SO4가 저기 써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화투 배울 땐 이거는 사실 암기예요, 암기. 황산, 탄산, 인산, 질산, 플로린, 수산화이거든. 뭐 환타를 든 인지는 푼수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이거 참고입니다. 여기에 넣어주는 전해질입니다. 그럼 얘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볼게요. NA는요, NA 플러스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음극을 갑니다. 음극을 가서 반응을 해요. 근데 나트륨으로 나왔어요. 물하고 화학 반응에 수소가 발생. 아까 알카리 금속들은 니네들 일조분수 알카리 금속들은 물하고 반응 잘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을 넣어주면 반응을 한다니까. 반응을 하는데 물과 갑자기 또 반응해서 수소가 발생해버린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수소보다는 환원 잘 안 되는 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넣고 공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설명은요 그냥 전기분의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내신에서 무엇을 그리고 수능에서 뭐를 알면 되냐?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사자성어 4개만 알아도 돼요. 자 보세요. 해석해봐요. 이거 누굴까요? 수소. 이게 수소산소예요. 수소는 무슨 급? 산소는? 수마산소예요. 수마산소. 다시요. 이것도 해석해봐요. 수소는 무슨 성? 스스로 탄다. 그렇지. 산소는? 이거요. 수마산소. 그럼 이거는 정말 얘네 웃을지도 모르는데 진짜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수소는 불꽃을 갖다 대면 어떻게 터진다? 퍼 혹은 펑. 산소는 깐부기불이라는 말을 쓰거든. 깐부기불이 뭐냐면 얘네 성냥 혹시 불 붙여본 사람에서 케이크 불 붙일 때 그럼 성냥을 탁 끄잖아. 그러면 얘가 완전히 꺼지잖아요. 빨간 불씨가 샥 타고 들어갈 때 흰색 막 재남잖아요. 그게 깐부기불이거든. 그걸 산소에 넣은 거 집어넣으면 다시 확 타올라요. 이거 설명한 거예요. 조연성. 그 수폭산압 그리고 발음이 어렵죠? 그 다음에 요거 뭔 뜻인지 알겠죠? 수소는 부피가 2, 산소는 1. 수마산불, 수가산소, 수폭산화, 수이산이래요. 딱 알아두면 돼요. 여기서만 나와요. 시험에. 알겠지? 요거만 딱 써놓고 공부해주세요. 알았지? 물의 전기분해는 이런 걸로 정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전기분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보시라고. 물은 분자인데 전자를 갖다가 장난을 치니까 분해가 되네. 이거예요. 아 그러면 물의 화학결합 속에는 전자가 관여를 하겠구나 라고 예측만 한다는 거죠. 이건 결론이고요. 수마산불, 수가산소, 수폭산화, 수이산 이런 그냥 결론이에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마무리. 자 다시 분자는 화학결합을 공유결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비금속끼리의 결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수익은 딱 하나요. 아 물분자는 전자가 관여하는 거랑 결합에 그 결합이 공유결합인가 보다. 그 다음에 수마산불, 수가산소, 수폭산화, 수이산 요런 꼭 이걸로 끝내는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 안 나와. 알았니? 그냥 뿌듯해하라고 그냥 써놨다. 이걸 끝나요. 이거 외우지도 말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153쪽으로 가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이온결합의 뭐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온결합은 이제 결론을 제가 이온결합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결론을 내릴 건데
여러분 이온 결합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온 결합 물질들은요 반드시 금속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NaCl에 전기분해를 쓸 거예요. 여러분들은 허완스러운 게 무엇인가 쫙 보셔야 돼요. 허원에서 문제를 내는 게 누군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꼭 알려드릴게요. NaCl의 전기분해인데 NaCl이 염화 나트륨이잖아요. 그죠? 소금이라고 하시면 돼요. 얘를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뜻이죠? 가열해서 이 뜻이에요. 가열해서 얘를 이렇게 만듭니다. NaClL 이걸 용융이라고도 하죠. 용융, 융해 뭐 이런 말 쓰죠. 얘를 전기분해하는 겁니다. 얘를 절대적으로 물에 넣어서 전기분해를 해버리면요 그럼 과학 경시되어버려요. 알았어요? 과학 경시대의 단골 문제죠. NaCl이면 물에 녹이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여기 얘는 Na 플러스 있죠. 얘는 가면 무슨 기체 나와요? 수소가 발생해버려요. 나트륨이 안 나와요. 물속에서. 알았어? 그래서 용융 상태에서 전기분해합니다. 그럼 이게 NaCl 이렇게 쓴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거 잘 봐. 여기서도 하나 애들 정말 많이 틀리는 거야. NaCl을 소금을 물에 녹여. 그럼 니들 말로 솔직히 말하면 이온화된다고 하지. 이게 엄청 니들한테 편견을 준다고.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였더니 얘가 이온이 돼서 전류를 통하잖아. 맞지? 그러면 NaCl이 물에 녹는 게 화학 변화니 물리 변화니? 내가 니네를 흔드는 거야 지금. 바보가 되지 마. 니들이 주관을 얘기해. 내가 흔든 거라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할게 니들한테. 소금을 물에 녹이면 화학 변화니 물리 변화니? 물리 변화야. 중학교 때 배운 걸 의심하지 마. 설탕 물에 녹으면 설탕물, 소금 물에 녹으면 소금물, 물리 변화지. 근데 내가 멋있게 지금 내가 100%를 한 거라니까. 염화나트륨, 소금을 염화나트륨이라 불렀고 얘를 물에 녹였을 때 이온화되잖아. 이거 화학변화야 물리 변화. 그래 왠지 화학변화라고 하고 싶어. 미치지 그지? 이 말 하나 때문에 이거 물리 변화야. 그러면 왜 니들이 착각하기 쉬우냐? 이 염화나트륨은 애초에 얘야. 애초에 이온이었다고. 가까이 있을 때가 염화나트륨인 거야. 근데 용융시키거나 물에 녹이면 좀 떨어진 거라고. 근데 생각해봐.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면 무선적 인력이 있어? 전기적 인력이 있는 거지. 문제는 전기적 인력이 멀리 떨어진다고 인력이 사라지니? 약해질 뿐이지. 이해가니? 인력이 끊어지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애초에 이온 상태로 있는데 좀 벌어진 것 뿐이야. 이거 물리변화야. 알았니? 이온화 시켰더니 이거지. 생각 잘해. 전자가 움직였나? 가만히 생각해. 얘가 이렇게 있다가 떨어진다고 전자가 움직였니? 아니야. 애초에 양이온, 음이온이었던 거지. 알았냐? 그냥 나트륨이 염소기체랑 있는데 둘이 반응인데 얘가 됐다면 그걸 확변하지. 왜? 나트륨이라는 금속에서 전자를 주고 CL이 전자를 받고 해서 이온화가 됐으니까. 지금 이 상태는 절대 아니야. 알겠어? 이건 상태 변화라고. 이해갔니? 자, 이 상태에서 얘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얘를 이렇게 돼 있다고. 이온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봐라. 음극으로 누가 끌려갈까? 얘는 이렇게 써도 돼. 나트륨 이온이 가겠지. 맞지? 가서 전자를 받아서 얘가 뭐가 돼? 나트륨 고체가 되겠지. 이렇게. 금속. 물속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얻어질 수 있어. 그 다음에 양극으로 가봐. 당연히 누가 가? Cl-가 가서 이거야. Cl이 되고 전자를 내놓겠는데 이 Cl은 분자란 말이야. 물질이 돼야 돼. 니네 분자 형태는 18족 비활성기체를 제외하면 다 2의 형태로 존재하죠. 어떻게? 이렇게. 알았니? 여기 봐봐. 2가 아닌 애가 누가 있는 거야? 2. 그지? 분자 형태는 여기도 2 맞지?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하려면 얘가 2개가 필요하다? 그럼 전자 몇 개? 2개를 내놔야 돼요. 니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 저 전자수라니까? 주고받는 전자수가 어때야 된다고 했어 아까? 같아야 되니까 얘가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얘를 뭐라고 써야 돼? 2.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쓰고? 2. 그래서 여기가 2. 그럼 얘들과 얘들은 몇 대 몇으로 나온다? 2대 1로 나온다. 봐봐. 음극과 양극이 몇 대 몇으로 나온다고? 2대 1. 음극과 양극이 몇 대 몇? 2대 1. 이런 거잖아. 근데 둘의 차이점을 잘 봐봐. 자, 가라는 물질이 있어. 나라는 물질이 있어. 음극, 양극이 있어. 그 다음에 둘의 차이점이 뭐니? 가나의 차이점이 뭐야? 내가 생성되는 물질만 이거 쓴 거거든? 이거지. 나머지 다 이원자 붙는데 얘만 일원자잖아. 분자가 아니라고. 들어봐. D 이렇게 써 있는 거는 금속이 없어. 자, 대문자 하나 있는 화학식이 뭐라고 그랬지? 원소라고 했지. 원소인데 아래 점자가 붙으면 100% 분자야. 그건 분자라고. 하다못해 이것도 분자야. 이거 뭐니? 오존이야. 이게 오존. 알았니? 그런데 선생님 쓰는 거 봐. 아연, 철, 구리, 뭐 그다음에 주석, 그 다음에 뭐 있어? 뭐 칼슘, 칼륨. 대문자도 하나지. 근데 아래쪽자 하나도 안 쓰지. 이런 애들이 금속이라고. 그럼 생각해봐. 얘가 떴다는 거. 이 나라는 물질이 전기분해해서 금속이 떴다는 거. 얘 분자 아니라는 얘기지.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잘 봐. 무조건 니들이 이렇게 NaCl 이런 말로 시험에 안 내. A, B라는 임의의 원소 기호로 내거든. 근데 생성물을 잘 봐. 아래 참자가 없는 애가 딱 뜨지. 그럼 이온결합이야. 이온결정이라고. 근데 이렇게 이원자 분자로 딱 써있지. 이건 무조건 분자인데 이때 얘는 100% 누구다? 수소야. 생각해봐. 비금속 중에 양이온이 누구밖에 없어? 수소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얘는 음극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A2는 무조건 수소기체야. 얘는 누가 되든 상관없어. 염소기체가 될 수 있고 브로민도 될 수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 얘만 수소야. 비금속 중에 양이온. 내가 아까 주기율표 그랬잖아. 이 A 잘 봐, A 잘 봐 그랬잖아. 비금속 중에 양이온을 양전할 수 있는 건 수소기체가 없어서 얘는 무조건 100% 수소고, 그래서 얘는 100% 뭐다? 수소 화합물이라니까? 니들한테 나오는 게 산소라는 거야. 그래서 물. 자, 누구 잡으라고? 얘. 얘는 무조건 누구라고? 100%. 금속이야, 금속. 그래서 얘는 이온 결합물질이라고. 하나 더, 얘는 100% 누구라고? 수소야. 비금속 중에 여기서 나올 H2는 수소밖에 없다고. 이해 갔어? 그래서 이거 다 외우는 것보다는 저게 더 중요해. 결과물을 갖고 분석하는 거니까. A라는 게 나왔네? 금속이야, 그건. 알았지? 절대 비금속 분자들은 밑에 첨자가 없는 애가 나올 수가 없어. 다시 말하자. 밑에 첨자 없는 이론자 분자가 누구지?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인데 걔가 뭐 화학결합 하긴 안 하잖아. 그럼 전기분해에서 나올 일이 있겠니? 없지, 당연히. 이해 갔어? 그걸로 알아도 됐지? 이게 더 중요해, 사실. 알았어요? 꼭 명심한다. 이렇게 되면 153조까지 끝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154쪽 얘기를 잠깐 보세요. 154쪽의 얘기가 뭘까요? 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이렇게 전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느냐? 모두 안전한 전자배치를 따르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알겠니? 그 모든 원자들은 안정한 전자배치를 따르고 싶은데 그게 18족 원소들의 전자배치예요. 그래서 거기 옥택 규칙이란 말이 써있는데 사실 옥택이란 말이요. 대부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지만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트 1, 세트 2는 옥택 규칙을 따르는 거 맞아요. 네온이나 아르곤은 외곽의 전자를 갖추니까. 그럼 3번 리튬은 과연 옥텟을 따를까요? 옥트란 말이 8이라는 뜻이에요. 8.
옥토퍼스, 옥타브 다 8과 관련있잖아요. 문어다리 8개 뭐 이래가지고 8개. 근데 옥텟 그럼 8전자인데 리튬은 과연 8전자는 거죠. 리튬은 아니거든요. 리튬은 헬륨을 따라가잖아요. 걔는 그래서 뭐 나중에 EBS 그런 데 찾아보면 듀엣이라는 말을 써요. 듀엣 규칙. 우리 뭐 둘이나 노래 부르면 듀엣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듀엣 규칙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말보다는 안정한 전자배치라는 말이 더 보편적이에요. 이해갑니까? 안정한 전자배치는 몇 쪽을 따르는 거죠? 18쪽을 따르는 애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이제 뭐 리튬 같은 거 빼고요. 알았습니까? 대부분의 원소들이 얘들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금속은 이 방법밖에 없는데 뭡니까? 전자를 잃는 방법밖에 없어요. 금속은. 그죠? 금속들이 뭐 지들끼리 결합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 금속 원소는 최고의 전자가 하나 둘 셋에 끝나기 때문에 지들끼리 결합한다고 8개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온 결합밖에 못해요. 금속 무조건 이온 결합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비금속은 아니에요.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방법도 되지만 지들끼리 결합할 수 있어요. 결합의 방향이 다양성이 너무 크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수소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수소는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무슨 결합 배웠어요 지금? 공유와 이온 결합의 원리를 배웠죠. 근데 이 둘이 다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르는 원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해 주는 건데 이미 여러분들은 등전자 이론에서 세트 1, 2에서 이미 다 배웠어요. 아 전자를 얼마 잃어서 얘가 되고 전자를 얼마 받아서 얘가 되고 이해갔어? 그런 식으로 결합한 애들이 이온결합이고 우리가 다시 지금 배워야 될 건 공유결합이거든. 알겠냐? 다시 배워야 될 건. 그런 식이야. 지금 여기 있는 154쪽에 있는 애들은 금속은 양이온이 돼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됐을 때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비금속들은 스스로 결합해서도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그냥 쭉 써놓은 것 뿐이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세트 1, 세트 2에서 다 배웠어. 오케이? 옥텟 규칙이라면 그런 거야. 됐어? 우리 이것만 살펴보자. 154쪽에 맨 밑에 봐봐. 양이온만 봐봐. 양이온. 선생님이 아까 첫 수업 시간에 인트로 때 알려줬는데 너네 거기 마그네슘 먼저 보이냐? 마그네슘 이온으로 시험해야 된다. 그리고 마그네슘 몇 주기냐고 묻는다고. 이해가냐? 아까 그거 봤던 거? 마그네슘 몇 주기야? 3주기. 그렇지. 양이온들은 껍질을 잃어버리거든. 그거 물을 때 이거 나와. 가끔. 알았냐? 그것만 명심해라. 그래서 여러분 잠깐 오른쪽 155쪽에 1번 잠깐 봐봐. 물의 전기분해 장치 보이지? 전기분해 장치를 보이는데 거기에 뭐 공간 이런 거보다도 수마 상풀만 기억하면 문제 풀리지. 수마 상풀. 그치? 수가 산조, 수폭 산화, 수위 산일 이런 끝난다. 알았니? 여기 있는 문제들 다 이렇게 풀려. 그리고 2번 볼래? 2번? 2번의 왼쪽에 그 규칙적 구조를 이루는 애들 있지? 이 그림이 뭘 원하는 건 줄 알아? 덩어리네? 이게 아니라 독립적이지 못하다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NaCl, 우리는 대표적으로 NaCl 쓰잖아. 근데 그들 뭉쳐있지. 절대 독립적이지 못해. 근데 이것들이 물속에 들어가잖아? 그럼 떨어지지. 자, 물에 들어갔을 때 얘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야. 물 분자 때문에 그래. 물 분자가 둘러싸. 알았냐? 그걸 이렇게 극성 문제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수화현상. 이 물 분자들이 극성맞게 얘들을 둘러싼다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비유가 좀 그런데. 3개의 커플이 있어. 3개의 커플. 멋있네. 어떤 여자도 얘한테 다 반해. 이쁜 여자야. 어떤 남자도 다 반해. 둘이 딱 들어가는데 세상 모든 남자들이 얘를 둘러싸고 세상 모든 여자들이 이런 식이야. 그래서 얘들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런 식이야.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 2번에 보면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데 중간에 누군가 둘러싸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 물분자들이. 알았어? 이게 옛날에 연대에서 구술면적으로 나왔던 문제야. 이건 나중에 수화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뭐 이렇게 염화나트륨 같은 이온 물질들은 독립적이지 못하다야. 그럼 분자는 독립적이다. 알았지?
그것도 한번 잘 들어두고. 자, 됐고 이제 페이지 156조. 자, 5분만 쉬었다 와라.